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선사시대의 동남아시아 예술 제3차 시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이 시간은 베트남의 그 고대 청동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청동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베트남에서 주로 발굴을 많이 하고 베트남에 많이 남아 있어서 베트남의 상징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현대에서도 많은 곳에서 쓰고 있어서 동남아 전체적으로 동남아 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 수업은 다행히 우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4년에 베트남의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이라고 하는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시에서 이제 이 청동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자료를 한국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록의 일부를 인용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록의 내용하고 같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같지는 않으니까 강의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이 도록 중에서 도록 전체를 제가 뭐 다 PDF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 중에서 이제 청동북하고 관련된 논고를 신용호 선생님이 베트남의 고대 청동북이라는 제목으로 쓰셨는데요. 그 부분과 이제 중요한 이 지금 수업 중에 이제 활용이 된 여러 가지 도면들 뭐 이런 것들은 그 같이 스캔을 해서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이제 그 3차 시 관련해서는 그 수업을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는 지금 현재 크게 위에 이제 동선 문화권이라고 하는 자, 이게 나오나? 동선 문화권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아까 계속 나오던 사후인 문화라고 하는 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후인 문화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은 이 중간에 연결이 안 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다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바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바닷가 인근의 사후인 문화가 나오고요. 동나이 문화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더 남쪽에 있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동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일대는 조금 뭐 아직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개오나 뭐 이런 그 부남국의 수도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다 이쪽인데요. 실제로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캄보디아가 이쪽에 있어서 이제 여기 캄보디아가 여기까지 나오진 않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캄보디아 문화가 사실은 여기가 또 이렇게 다 공유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고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주로 해서 여기 사회과학원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트남 지역에 이 지역에 들어가서 동선 문화나 뭐 이런 거 조사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크게 여기 보면은 4개 정도의 그 문화권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이 4개의 문화권은 여러분들 책에 이제 보시면 잘 나오기는 할 텐데요. 대체로 맨 위에 풍웅웬이라고 하는 데랑 고문, 그 다음에 동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시기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선이 가장 마지막 단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풍웅웬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의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더우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동선 좀 남쪽에 있죠. 여기 동선 여기 있는데 동선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쓸 때는 동선을 어떻게 쓰냐면 하고 그다음에 SON을 써요. 그래서 동선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 베트남 발음을 중요시해서 동선으로 이제 한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선 문화는 기원전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이어진 청동기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선 문화에서 나오는 그 가장 큰 특징은 청동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청동북입니다. 이거 드럼이라서 위를 아마 요 가운데 주변을 두들겼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론즈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청동북이 지금 빨간 점들 보이시죠? 왼쪽에 빨간 점을 제가 아무래도 똑같은 색으로 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 파란색 하겠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지금 여기 보면 띄엄띄엄 있는데 동선이 여기가 되고요. 아까 동라이나 뭐 이쪽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중국에서도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은 이 일대가 전부 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재 중국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광동성, 광서석, 그 다음에 운남성 일대에 남아있는 이런 그 청동북은 현재 1,400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알려요. 수량으로는 뭐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 전역에서는 이쪽에서는 한 100여 개 정도 나왔고요. 베트남 전역 하면은 한 360개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다시피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일대, 그 다음에 여기 미얀마 라오스 일대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인도네시아 지역에 요 자바 중부 지역이랑 그 다음에 요쪽 섬들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쪽 섬들 중에서 이 동쪽에 있는 섬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 청동북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동북들은 사실 현대에는 이 청동북의 연구라기보다는 전송을 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 데가 이제 미얀마의 카렌족이라고 해서요. 이 중국 여기가 이제 운남성 있는 데라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 산 지역에 산악 지역에서 사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카렌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소수민족인데요. 이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되죠. 이 카렌족은 요 일대에서 지금 그 미얀마 여기 요 그 태국하고 미얀마 사이에 이 태국하고 미얀마 사이에 이 카렌족들이 이 산악 지역을 통해서 사는데 이 카렌족들 고산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고산족들 사이에 이 청동북을 그 만들고 그 다음에 치는 문화가 좀 많이 있는 편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 광서 장족자치구나 아니면 광동성 일대 묘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мя오라고 이제 미아오라고 쓰죠. 영어로 쓸 때는 한자로도 이제 묘라고 쓰는데 이 묘족들이 또 역시 청동북을 그 만들고 쓰는 전통들이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호남성 지역이나 호북성 지역에서도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그 카렌족이 이제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 가면은 그 인도네시아 쪽에 가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나서 이쪽에 있는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이름이 뭐더라? 아르로라고도 하고 알로라고도 하고 아로라고도 하는데 저 잘 발음 모르겠고 그 아로 섬에 가면은 그 모코라고 부르는 모코 이름이 모코인데 이 모코가 청동북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모코라고 하는 독특한 청동북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산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현재도 카렌족이나 그 알로 지역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쓰고 있어서요. 그 분포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원전 5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동북은 우선 윗면이 고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윗면 밑에 고흉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냥 3개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윗면이 있고요. 윗면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 부분이 있고요.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고 다시 받침 부분이 있습니다. 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고족, 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더라? 고흉 해가지고 뭐 한자어로 부르는데 한자어로 부를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는 다리 받침대다. 자, 여기는 받침대다. 여기는 허리 부분이다. 이 허리 부분에는 뭐가 있냐? 손잡이가 2개가 달린다. 2개는 아니에요. 2개나 3개나 4개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면 부분이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기면의 한 가운데에는 여기 보면은 태양 모양이 있습니다. 보통 12개로 방사를 하는 그러니까 4방, 8방, 그 다음에 이제 12방 해서 12개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12방의 그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게 언제나 특징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문양을 갖다 배치를 하는데 이 고면의 문양이 몇 개냐에 따라서 뭐 1단이 있고 2단이 있다 뭐 이러고 뭐 이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요 고면 윗부분에 동물이 앉아 있는데 이 동물은 보통 개구리가 제일 많습니다. 개구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아니면
뭔지 모를 것들인데 대부분 잘 모르면 다 개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그 청동북을 프록 드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록 드럼. 개구리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은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이 북을 치면은 이제 비가 오거나 멎거나 뭐 이제 이런 그 비를 다스리는 뭐랄지 그 무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민간 풍습화돼서 그냥 축제 있을 때 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달라졌죠. 이 동서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청동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를 한 사람은 그 1902년에 서양학자 해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거는 이 형식분류,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윗부분하고 어깨하고 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비례가 어떠느냐, 뭐 이래가지고 형식분류를 해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동북 연구를 할 때는 항상 해거의 청동북 분류 형식 4가지 이런 거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네, 지금 그냥 단순한 그림을 보면 조금 비교가 되는 건 아시겠어요? 네, 여하튼 여기 보면은 개구리가 있는 거, 개구리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위가 넓고 가운데가 좁으면서 여기는 보면은 비례가 좀 다르죠.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여기는 이게 위가 더 크고 아래가 좁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가 훨씬 넓어지는 거, 뭐 이거는 짧아지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해거의 청동북 분류는 1902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 해거의 분류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 베트남 학자들은 지금 A, B, C, D, E 해서 5단계로 나누고요. 5단계를 나누는 근거는 여기 써놨으니까 나중에 그 책 참조하셔서 역시 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도록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식 분류가 이렇게 5개가 이루어진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양이 뭐 어떻게 나눠지느냐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로 많이 하고요. 개구리가 나오는 거는 주로 3단계가 제일 많은데요. 5단계에도 개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사실 실제적으로 5단계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서 현재 5단계가 나오는 건 대부분 10세기나 뭐 이렇게 아주 후대가 되는데 5단계의 제일 큰 특징은요. 윗면이 커요. 윗면이 넓어져서 여기 윗면이 이렇게 넓게 있고 그 밑에 윗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이것들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보면은 고면이라고 하는 게 그 어깨 부분들보다 작잖아요. 어깨가 더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상 이 고면이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좁아지는 게 특징인데 얘네들은 지금 고면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잖아요. 그게 제일 큰 특징이고 이거는 시기가 굉장히 늦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청동부 오늘 3개 정도만 보는데요. 조금 다른 형식 1단계하고 3단계하고 5단계하고 3개만 보는데요. 이 1단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뭐 다른 건 됐고 그 윗면에 보시면 문양대가 이렇게 2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양대 2구 나오고 가운데에는 역시 12광 을 가진 그 태양문이 중심에 나와서 태양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연물들을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 부분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생활 장면들을 표현을 해 놓고 있는데요. 요거는 전체 높이가 63cm 정도 되고요. 좀 작으면은 뭐 한 38cm 뭐 이 정도 되고요. 아주 조그만 것도 있어요. 한 5cm에서 10cm. 그거는 청동북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모형처럼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출토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쉽게도 지금 베트남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동북 중에서 발굴을 통해서 나온 예는 별로 없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나온 예는 별로 없고요. 정식 발굴을 통해서 이게 대부분 그냥
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정확한 출토지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워낙 일찍부터 이 유물들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형식 분류에 의해서 이제 연대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 뭐 발굴된 예들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발굴된 경우에는 이렇게 부서진 상태로 나와서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동고에 어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이 있다는데, 허리 부분에 문양이 있다 그랬죠. 이 허리 부분의 문양입니다. 좀 전에 보신 허리 부분의 문양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짧은 선을 갖다가 이렇게 음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배에, 이게 배거든요. 그래서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는 모자에 깃털을 갖다 꽂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요. 이게 뭔가 배를 타고, 이게 배 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항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긴 깃털 같은 거를 꽂은 사람들이 의례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문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청동기에서도 이렇게 짧은 선문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이 이제 중속 문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역시 1단계의 이제 또 다른 청동고를 보는데,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허리가 좀 짧고 다리도 좀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높이가 좀 낮은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가 하나가 달린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좌우에 달리기도 하고, 지금처럼 두 개 해서 반대쪽에 또 두 개 이렇게 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이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는 이렇게 개구리가 달린 거, 이 개구리가 4마리가 달린 이것이 이제 보통 삼형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전형적인 예고 동서북에서 제일 발달된 양식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가운데 보시면은 청동의 태양문이 이제 중앙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뿌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빛을 줘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요철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문양의 조각이 굉장히 또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양들을 이해할 때는 탁본이나 문양 도면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윗면이 어깨보다 좀 삐죽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시기가 늦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이것들은 10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개구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개구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보통 토범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형지라고 하는 것들, 주조할 때 쓰는 틀에다가 쓰는 구멍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것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시대가 내려가면 조금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까 12광이 올라가는 거는 12광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시대가 내려가면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좀 바뀌고요. 문양도 약간 좀 달라집니다. 좀 더 이렇게 앞 시기에 봤던 게 좀이라고 막 그런 느낌들은 없고, 약간 좀 흩어지는 형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동손이 이 지역에 있죠. 그래서 요 베트남 북부 일대, 하노이가 요 근처에 있으니까, 하노이가 동손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이제 이 동손 문화가 기원전 5세기부터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당연히 베트남에서 먼저 이 동손 문화, 동고를 만드는 이런 동손 문화의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동고들도 워낙 운남이라든지 광서 장족 자치고, 그 다음에 광동성 일대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우환이 있죠. 여기 호남부터 해서 우환 요 일대에도 동고가 좀 남아있거든요. 요 일대도. 그래서 무환이라고 하는 데가 요 호북성 무환이잖아요. 그 다음 호남성 장사. 근데 이 일대가 전부 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일대가 전부 다 동고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동고는 이 남쪽의 문화다. 그냥 중국 남부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고조선 논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베트남의 월족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서 살았냐면 이 광동성의 이쪽에서 그 월족이 있었는데 여기 남월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쫓겨나면서.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는 사실 이 일대가 베트남 북부 지역하고 여기 라오스, 미얀마 이 일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커다란 그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지역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이 곤명 지역에 있었던 그 옛날의 문화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곤명 지역의 그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에는 여기 이제 지금 전이라고 부르죠. 전인데 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전국 또는 디안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이 전국이라는 나라가 이 곤명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전국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 전국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했죠. 그 다음에인 기원전 그 전에구나. 그 109년에 기원전 109년에 그 전국이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제 나라 전국을 다시 세웠다가 1세기, AD 1세기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AD 1세기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전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한 3세기 정도 되면은 이쪽에서 남조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 지나서 대리라는 나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운남성 일대가 사실은 독립국으로 계속 있었던 나라인데요. 완전히 중국의 영역에 편입이 되는 거는 대체로 그 13세기에 몽골의 침입부터 이 대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 대리에 망한 이후부터가 이제 중국령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독립국으로 계속 있었죠. 운남 지역은. 여하튼 이 운남 지역의 이 곤명을 중심으로 한데 석채산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이 석채산 유적에서 이제 그 동손 지역에서 나오는 동손 문화하고 관련성을 보이는 동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다음 지도가 나올 때까지 보이는 몇 장들은 전부 다 운남성 석채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좀 보실 거예요. 네, 중국 사서에서 이 운남성 지역, 특히 전국이 있었다고 하는 그 운남성 지역의 경우에는 서남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사람들이 서남 쪽에 있는 이민족이다, 서남 쪽에 있는 오랑캐다 해서 서남이라고 불렀던 지역인데요. 전 요렇게 씁니다. 이 전자는 그 영어로 쓰면은 영어나 중국어 발음으로는 디안이라고 읽기 때문에 디안 컬처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279년 중국의 그 장수가 여기를 점령하러 왔다가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나라를 세워서 이 전족 이 지역에 있었던 그 현지인들이 전족인데 이 전족들과 함께 이 전국을 만들어서 독립국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석채산이라고 하는 아까 운남성 대리라고 하는데 석채산이라는데 유적이 이제 그 전국의 왕실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운남성이 청동이 워낙 독특한 게 많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전형적인 동고죠. 지금 보면 동고의 형태인데 좀 독특한 거는 윗부분에 무슨 잔뜩 사람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위에 보면 다시 동고가 2개가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제례를 지내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동남아시아의 동고들은 여기가 이렇게 별개로 나오지 않고요. 이게 붙었죠. 이렇게 하나로 붙어서 나오는데 얘는 지금 이 윗판이 떨어져 나갑니다.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 속이 이제 통이 되는데 이런 통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패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말하는 이 패자는 조개인데요. 이 조개를 저장하는 그릇이라 저패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청동기들은 이 아래판하고 윗판하고 따로 만드는데,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주조 솜씨가 뛰어나고 독특한 양상들을 보여요. 제사 지내는 장면들도 굉장히 독특한데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접폐기들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여하튼 기원전 3세기 이후에요. BC 3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AD 1세기 정도까지 나오는 거라서,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다 자기네 베트남의 동고에서는 더 먼저 나온다. 다만 이제 이 접폐기로 사용하는 이런 문화야말로 오히려 이거는 그 뭐라지 그 전혀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거는 좀 그 동남아 문화에서 변화가 된 거지, 중국화된 변화 양식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먼저고 동고가 나중이 아니라 자기네 동고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 중국 사람들은 반대로 베트남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제대로 출토된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게 많으니까 너네들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 보기도 해서요. 사실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석찬에서 나온 그 몇 개의 접폐기들을 더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고 형식의 물소라든지 뭐 이렇게 동물들, 말이라든지 사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가지고서는 장식을 한 예들도 있고요. 지금 그 동고의 형태가 좀 더 변화돼가지고 더 긴 그 통처럼 바뀌는 이런 형태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왜 중국 청동기에서 보이는 양식들이 또 보이고 있어서요. 중국적인 특징들이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의 청동기들은 동남아 문화하고 중국 문화의 이게 혼종적 성격들을 보여주는 건데, 동시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동남아 지역에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족들, 운남성만의 굉장히 독특한 미술을 보여주는 거라서요. 지역색채가 굉장히 강한 양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폐기에 담는 그 조개들은 다 남방 해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생긴 조개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고동처럼 생긴 거, 밑에가 이렇게 잘린 이런 남방의 고동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조개들을 넣어요. 일반 조개를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방 해안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저폐기에 들어가는 이 조개들이 돈의 역할을 해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해안가에서 오는 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해안과의 교류, 그러니까 남해안이라는 건 동남아 지역의 해안을 말하는 건데, 그 남해안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식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석채산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것들은 석채산에서 좀 시기가 늦은 전한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한 시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아마 전국 시대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국 시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다시피 얘는 동고를 이중으로 쌓았어요. 동고가 두 개가 쌓여진 형태를 하고 있는 저폐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 특히 고상식 가옥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동남아적 영향들이 보이고 있죠. 주조기법은 모두 다 밀랍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천성 지역과의 기술적 교류 같은 것들도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밀랍 주조를 한 집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집의 모형 이런 것들도 이제 석채산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것 역시 지금 보고 있는 이 집 같은 거는 전국시대 기원전 3세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석채산 유적에서 좀 독특한 거는요, 사람의 형태가 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소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해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끌고 가 있는 사람들이, 조 사람들에다 여기 또 한 명 더 하면 사람이 6명이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마 허리띠 장식 정도로 쓰는 한 18cm 이내의 청동 장식인데요. 역시 밀랍주조 기법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국 사람들의 의복으로 보이지 않는 운남 지역의 독특한 그 의례와 그 다음에 이제 복식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중요하죠.
네, 조금 전에 보신 그 석채산 지역의 그 허리띠 같은 청동 장식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이는데요. 여기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찌르는 형태가 얽히고 설키고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동물의 그 조형이 상당히 생생하고요. 머리에 이렇게 이 사람 창 하나 잡았고 이 사람도 창 하나 잡았잖아요.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 깃털처럼 그 나오는 이런 형태들은 뭐 이 지역만의 독특한 그 아마 제사장, 신관, 무사 뭐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시대 기원전 3세기 정도 유물로 보고 있고요. 기원 전후한 시기가 되면은요, 이 지역에서 이제 독특한 이 도끼 날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이 도끼 날들은 아까 보셨던, 아까 제 2차 시에서 보셨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 독특한 베트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의뢰용 도끼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하고 비슷한 양식들을 보여주는 게 많아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동남아 지역에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이렇게 입체 사람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 석채산 지역에서는 유난히 운남성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게 조금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여기가 곤명이에요. 석채산은 이 호수 있는 데 있었던 유적이기 때문에 이 곤명시 남쪽에 있었던 유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하노이가 여기 있고요. 동선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원래 하노이를 얘기를 하면 홍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홍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노이 지역에 청동기 문화가 이제 그 밑쪽에서 이제 처음 나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동성 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나모랑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 일대가 베트남에서 광동성을 거쳐가지고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 들어갈 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라 지금도 이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고산족들이 사는 이 지역에 이제 사는 쪽이 이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카렌족이고요.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묘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렌족이나 묘족이 계속 그 청동기 만드는 문화들, 청동기라기보다는 그 동고를 사용하는 청동북을 사용하는 문화들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국경선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이 묘족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베트남하고 중국 쪽에 나누어서 같은 민족이지만 그 나누어서 살고 있고요.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 요 일대에서 세 나라로 갈라져서 그 태국에도 좀 있고 미얀마에도 좀 있고 중국에도 좀 있고 뭐 이러면서 카렌족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대에 있어서 그 동고 연구는 카렌족하고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할 때 이 카렌족들이 베트남 북부에도 이제 카렌족이 있는데 이 베트남 북부의 카렌족들이 대부분 다 미군에 참전을 해서 그 전쟁을 하다가 그 베트남 전쟁 때 그리고 이제 그 미군이 지면서 그 당시 카렌족은 카렌족 독립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렌족들이 그 미군의 그 도움을 주면서 미군 편을 들면서 그 공산군하고 싸웠는데 그 공산군이 이기고 미군이 졌죠. 그래가지고 이 카렌족들은 전부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들의 후예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카렌족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동고 연구가 현대에서 미국에서 좀 많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 가시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국립박물관의 동고가 전시된 상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형태와 크기가 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렇게 노출 전시가 돼 있어서요. 만져보려면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출토지는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게 운남성의 석채산 유적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발굴을 통해서 고고학적 보고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유적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동고들은 사실 지금 뭐 발굴을 몇 군데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석채산 유적에 버금갈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큰 유적이 베트남 쪽에서는 별로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쪽이 기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 그 중국 측의 주장과 그다음 베트남 쪽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확실한 거는 운남성도 그 당시에는 중국의 영토는 아니었죠.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남성과 그 운남성에 있었던 나라들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운남이 이제 그 전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왔던 남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나라 때쯤 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송나라 생길 때쯤 또 독립국으로 있다가 원나라 때 이제 쿠빌라이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망하면서 이제 운남성이 이제 완전히 그 중국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 운남은 이렇게 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너무 멀고 그래서 이게 좀 그 산간 마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자기네 마을에서 자기네 식대로 계속 살다가 현대를 맞이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소수민족들, 운남성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그 문화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요즘은 관광지화 시키면서 그 중국에 송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베트남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베트남에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고운벽화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세계문화에선 등재하거나 뭐 이럴 때 다 중국 애들이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중국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막 화를 내는 거랑 비슷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나오는 이 동고의 제일 큰 특징은 이 가운데 있는 별 모양 태양, 이거는 별 모양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상징하는 이 모양이 그 제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시기에 이제 이 개구리들이 나오면서 이 개구리 그 드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현대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카렌 쪽에서 그 청동부 어떻게 치는지 보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옛날 사진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조를 하던 장인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찍힌 근대기에 얘가 있습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의 그 동쪽에 있는 그 아로 섬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모코라고 하는 청동북이 있어요. 이 모코는 기본적으로는 그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한 그 동손의 청동북 형태를 갖고는 오지만 훨씬 더 이렇게 길고요. 아주 얄쌍하게 바뀌었죠. 그다음에 손잡이가 되게 커지고요. 우리나라의 꼭 장꽃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모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쳤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서는 이렇게 한 손으로 동동동 치는 그렇게 치는 경우도 많아요. 바닥에 놓고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모코 청동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뭐 알로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그 청동묵들을 많이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했던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북이기 때문에 윗판을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아까 그 카렌족 같은 경우에 매달아 놓고 쳤고요. 중국의 묘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왜 북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왜 전통 춤 출 때 보면은 그 북춤 추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북을 갖다 이렇게 매달아 놓고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청동북도 이렇게 틀에다가 매달아 놓고 가운데를 땅땅땅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묘족이 치는 거는 훨씬 더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데 그게 원래부터 전통인지 아니면 현대에 바뀐 건지는 좀 논란이 있고요. 모코같이 이제 조그맣게 된 것들은 마을에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고 악대처럼 이제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카렌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런 북들에 대해서 음향 효과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영어로 카렌 그 브론즈 드럼 이렇게 쳐보면요. 소리 같은 거 연주하는 소리 이런 걸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북들이 재밌는 게 이게 위쪽 칠 때하고 이렇게 가상사리를 칠 때하고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하고 홍보하고 뭐 이러는 그 카렌의 그 청동북 연구회 같은 게 이제 미국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베트남 후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오케스트라 같이 연주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악기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나면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음악적인 활동들에 대한 것들도 현대에 와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북 전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국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은 베트남에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뭐 동쪽 끝에 섬부터 시작을 해서 저 북쪽 위까지 그다음에 카렌족 대부분 미얀마에도 많아서 현대에는 그 미얀마 카렌족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갖고 있었던 유물들이 소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 전역에 가보시면 인도네시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동고들이 남아있고 그래서요. 이 동남아시아의 전통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이 청동북의 제작과 연주 그다음에 뭐 그걸 통한 의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섬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그 기우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가 오는 걸 빈다든지 뭐 이런 의례들하고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축제하고도 관련된 경우도 많고 이제 이래서요. 민속문화 연구할 때도 역시 중요한 것이 이 청동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청동기 시대의 청동북 같은 것들을 청동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현대까지 그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동남아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선사시대의 동남아 예술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선사시대의 예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동남아의 문화를 단순하게 시대적 구분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역사 시대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도에서 전해져 온 그 독특한 힌두교와 불교 문화 뭐 이런 것들과 국가의 성립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 불교와 힌두교가 들어오는 시기와 역사 시대 초기 정도에는 그 국가하고 국가관도 굉장히 좀 다르기도 하고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동남아의 문화의 특수성은 바로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달라 보이면서 또 한 가지로는 또 공통된 점들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국경에 뭐 세계문화유산, 각국별 세계문화유산을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뭐 나라별로 보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대별로 이 지역 같은 시대의 그 문화유적지가 이 나라에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저 나라에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선사시대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